윤 정부 외교 탐구 생활. 사실은 자탕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 중국 붕괴론, 청공식 통일론도 있어요. 망상도 있고. 일본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게 왜 일본의 마음인데요? 다양한 어떤 공론화가 되지 않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지배자이면 어떤 과정도 잘 되기 어렵다는. 어떨 때는 대통령 경로로 정책이 결정될 때도 있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렇죠. 난 자꾸 그렇게 되던데. 그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릴레오 북스 애청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님이 첫 단독저서 묻는다는 것을 내셨습니다. 책을 펴면 질문 열차가 기다립니다. 꼬리 칸에서는 질문이란 무엇인가를, 다음 칸에서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머리 칸에서는 질문 권력의 본질을 살펴봅니다. 한 칸씩 나아갈수록 질문이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핵심 열쇠임을 알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지 알려줍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이 좋은 질문을 던지고 시민들은 질문하는 법을 꾸준히 훈련할 때 민주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님과 자녀가 정준희 교수님의 묻는다는 것을 함께 읽고 토론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많이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답만 하면 되고 질문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식을 추구하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내용이 제 책 묻는다는 것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를 모티브 삼아서 질문 열차를 타고 질문이 무엇인지 질문의 본질을 탐구하고 더 나은 질문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왜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 질문이 부족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하실 책 손님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 1부로 존 미어샤이머의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외교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은 지금 합리적인지 이걸 따져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받은 여러 사례들을 좀 봤는데요. 비합리적인 국가의 행동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 작가님 좀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좀 있을까요? 쿠바를 침공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직접 침공한 건 아니고 네.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CIA 통해서 쿠바인들 결집해서 부대 만들어서 상륙시키고 했던 참담한 패배로 끝났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대표 사례 중에 하나로 그렇습니다. 꼽았어요. 예. 이게 이 사건이 다 보여주는 거죠. 이론도 없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비합리적인 대목은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계획의 이 침공 계획의 실효성을 깊이 있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밑에서 어떤 거 CIA가 계획을 짰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걸 기계적이고 일상적 사고라 그래서 위기 관리에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사고인데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이제 불과 대통령 돼서 첫 번째 결정이 이 쿠바 침공인데 진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비합리성이고 두 번째는 정부 내에서 외교안보 그 부서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만든 계획이 아니에요. CIA 독단으로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계속 반대했거든요.
합참에서도 반대했고. 근데 이런 보고서가 다 묵살되거나 아니면 장군들이 비겁했어요. 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나 입 닫아버리자. 아, 다음에 나 진급도 해야 되겠고 출세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신생정권 기세등등할 때 괜히 미운 털 박혀? 이러다 보니까 침묵한 또 비겁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계획이, 이게 비합리적 계획이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주는가, 이 대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1년 이제 4월 17일 날 상륙했는데 쿠바의 피그스만이라고 네. 해가지고 쿠바 출신 사람들로 부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뭐 무기도 지원하고 그래서 보냈는데 이제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서 쿠바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 군경을 어마어마하게 동원해가지고 미리 딱 대기하고 있다가 상륙하자마자 아작을 내가지고 예, 이틀 만에 항복하고 미국이 대망신만 거의 당하고 전멸입니다. 끝난 전멸. 거죠. 전멸, 그러니까 원래 죽거나 포로로 해도. 우리 책에서 일부에서 소개했던 게 이제 국가는 어떻게 외교 정책을 결정해야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서 신뢰할 만한 이론에 근거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이론을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예, 없었죠. 전혀 없었던 거네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승리 이론을 이제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이게 신뢰성 없는 이론이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 피그스만 위험한 지역에 야밤에 수천 명이 상륙한다? 그런데 이미 30만 명이 예비군까지 하면 더 돼. 대기하고 있었어.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는 이론을 이걸 군사 전문가가 검토했더라면 당장 기각이에요. 아, 그런데 CIA 독단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관료들의 어떤 과시욕인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필터링이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그게 심의를 거쳤더라면 그렇게 많은 미군이 죽지 않았을 예, 텐데. 그러니까 일단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은 아무리 사회주의가 뭐 그 오래 갈 수 없는 어떤 이념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카스트로가 뭐 굉장히 전권을 행사하는 독재자를 하더라도 그 쿠바 안에서 일어난 사회혁명이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는 사실 미국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걸 살만하게 만들어놔서 혁명이 일어났겠냐고. 그렇죠. 그 자기들이 그 지배하던 지역을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서 뺏겨놓고 그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도망 나온 쿠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기 지어고 들여보내가지고 그걸 다시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예. 이론적으로 성립 안 하는 거죠, 이게. 비합리적인 발상에 이제 또 하나 뒷받침이 된 게 또 하나의 망상인데 이 저항군이 들어가서 침투하면은 쿠바의 민중이 스스로 봉기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면 힘을 합치면 예. 쿠바 정규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엎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스탈린이 한국 전쟁 시작했을 때 네. 그 남도당 했던 박헌영이 이제 네. 그 인민해방군이 내려가면 남조선 노동자 농민들이 열렬히 환영해갖고 합세해서 뭐 어떻게 할 거다 맞아요. 다 꽝이야. 그렇죠. 완전 판단 미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국제 정치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런 승리론의 이게 사이비성이랄까 비과학성이라는 거는 2차 대전 전에 영국이 또 그렇죠. 비슷한 걸 그 보여서 사례도 나오죠. 예, 큰 참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이런 어떤 주관적 감성이라든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왜 북한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전쟁은 내일이라도 당장 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상대방은 미친놈이다. 뭐 전쟁 나면 우리나라 안에서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예. 합세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대잖아 지금. 네, 예, 네. 예, 예. 그 우리 김종대 의원 같은 분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혹시? 글쎄 제가 뜨끔했어요. 예. 그러니까 뜨끔하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은 안 하시잖아. 활약을 하시지. 아니 근데 제 그렇죠. 뒤에 누가 압력할 수도 있는 거죠. 저를 내세워서. 명략하시지 않나요? 압력이 앉아 아.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아, 그러게요. 뭐 내 얘기인가? 난가 싶더라고요. 그거 딱 찍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누구가 글쎄. 반체제 세력이 반국가 작가님 세력이라고. 아닐까요? 아니 책도 내셨잖아요. 작가님은 앞순서에 가 있어요. 나는 통신조회도 안 당한 사람이야. 왜 이래? 아니 왜 네. 그랬을까요? 아, 글쎄. 아니 근데 책 내셨다고 걱정하는 그뭐 분이 3천 명이나 있던데. 했던 통신조회 나는 안 들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 이게 사찰 명단에서 빠진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명예심에 손상을 안보에 입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비합리적인 거죠.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고 정보가 없을 때 자꾸 주관적 감성에 기댄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데이터에 기대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누구는 승리했어.
뭐 이런 거거든요. 히틀러가 프랑스 쳐들어가 대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이 점점 커져가지고 러시아를 다음번에는 쳐들어가자. 자꾸 과거의 경험을 현재 과도하게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승리 이론이라는 것이 이게 이론이 아니거든. 예, 바램이거든. 바램. 예. 그러니까 이론이 잘못됐고 그 잘못된 바램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억압하는 겁니다. 또는 지도자가 불성실한 거죠. 우리 일부에서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 책의 299쪽에도 나오는 말을 보면 핵심이 최종 결정자가 조력자인지 또는 지배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돼야 되는데 네. 본인이 지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일을 그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사실 자꾸 이제 대통령들을 막 서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는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정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태안에 그 기름 유조선 사고 났을 때 네. 그 바람이 뭐 없이 불고 기름 유출량도 많고 그랬습니다. 근데 초기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이 가서 그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까? 막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의 조건이면 지금 여기 동원대에 있는 역량으로서 그 막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해상 상태가 그 관건입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고 뭐 바람이 많이 불고 뭐 조류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대통령이 있다가 아니 그런 건 다 주어진 조건이니까 그래도 확실하게 막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니냐. 그 이제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막겠다고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막아야 돼요. 확실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그게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내가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침은 다 막으라 최대한. 네. 그건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막냐는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네. 판단하는데 뭐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러면 그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그건 해줄게. 예. 요 관계가 요게 예. 그 심의 과정에 임하는 예. 그 조력자로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태도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든 다 해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피그스만 사건에서 처참한 실패를 했지만 또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합리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촉진자 노력을 하려고 참모들이나 장군들이 대통령 앞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자기가 나가버립니다. 뭐라고 떠나는지 보려고. 야, 그런데 내가 없어야 얘기할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더 자유롭고 합리적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는데 대신 비밀 녹음기가 설치돼 있었어. 야. 그래서 굉장히 그 케네디의 고심이 나타나죠. 지혜로운 거죠 그게. 그게 바로 1년 전 피그스만 사건에서 자신의 무능이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불러왔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이 세계를 3차 대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쿠바 미사일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선택지를 다 놓고서 따져보자. 이게 합리적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네. 뭐 대미 정책, 대일 정책, 대중 대러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 정책. 지난번에 뜬금없이 뭐 아프리카 정상들을 왕창 초대해가지고 네. 뭔 짓을 하기도 하고. 예.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 예. 대외 정책 분야에. 주변국과의 관계들을, 대북 관계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괜찮아요? 근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해제를 좀 정독을 해야 된다고 독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은 강대국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중견국가하고 아직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게임의 룰을 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게임의 룰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예, 우리한테는 사실은 압박이고 도전이고 우리는 적응해야 된다는 이 현실은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태도는 어떤 이론에 기댄다, 또 어떤 그 심의 과정을 거친다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중견국가 입장에서는 일단 주변하고 관계가 다 좋아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의 선택권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최선의 적응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그 상황을 보면은 그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미국, 일본에 앞서서 우리가 중국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총대를 메고. 예,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갔어요. 야. 이게 금기 사항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은 우리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예, 방향은 저기 여러 가지 대안을 할 사고가 다양하다는 건 저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보다도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에 나올 그 한미일 안보 협력 문서, 그걸 이제 트라이얼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TSCF라고 하는 3개국 안보 문서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만들자고 제안한 게 한국입니다. 윤석열 신원식? 정부입니다. 예. 어. 그 각서 이번에 서명하고 왔다. 김태효, 신원식 등등이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첨예한 지정학적으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는 앞서가고 줄 서는 것보다 살피기가 우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비합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정학적인 단층선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맨 앞줄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잘못된 승리 이론이 아니냐 하고 의심이 되는 대목인 거고, 요게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해제에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대국 정치에서 나오는 이런 식의 어떤 저작을 우리한테 적용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 힘의 한계라는 요인을 하나 더 넣어서 살펴야 된다.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꼭 요 부분을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김태효 안보차장이 요 그 미어샤이머 교수의 연구실에서 수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우리식으로 좀 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태효 그 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외전략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때 미어샤임을 한국에 초청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소개해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미어샤이머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가 미중 충돌은 이제 필연이다. 빨리 미국에 붙어서 생존을 도모하시라. 이 조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김태효의 그 어떤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미어샤이머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훗날 이제 뉴라이트 선언에 본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갑자기 리버럴 베이스, 이 진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언어를 막 구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동맹, 민주주의 연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덩달아서 세상을 이제는 성과 악으로 보고 이제 공산 전체주의를 우리 사회에서 박멸해야 되는 이념의 전사로 막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주의자의 품격이 아니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잡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보기엔 잡탕. 그냥 일반 국민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옛날에 80년대나 뭐 이럴 때에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보호무역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지금 우리 안보 라인은 그런 생각을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정말 근거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 망상이 정책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의 과정을 생략하면은 망상이 정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에서 그 잘못된 승리론, 그거는 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정책이 돼버릴 때 위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를 볼 때 우리 독자분들도 그렇고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현실성 있는 과정에 기초한 그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제대로 검증하고 심의했느냐 여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가려버리니까 위험해 보이는 거죠. 불안국가, 실패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서 자꾸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툭 하면은 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거든요. 레짐 체인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8.15 경축사의 내용은 보면 북한 주민들을 동요시켜서 그죠? 이념적으로 동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권력에 저항하도록 만들고 네. 그래서 체제가 허물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네.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 그 구상이잖아요. 그게 피그스만의 미국이 참전할 때, 공격할 때 그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옛날에 북한이 하던 얘기 아니에요? 네. 70년대 이전까지. 아니, 그게 1964년에 예.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3대 혁명 역량에서 예. 북한을 혁명 기지화, 사회주의 혁명을 강화하고 예. 두 번째로 남한의 노동자들을 걸기시키고. 걸기시켜서 조국 혁명에 우군화하고 세 번째가 해외 동포, 국제 역량을 동원해서 우호적인 통일 역량으로 그게 적화 만든다. 통일론 아니에요? 이게 적화 통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첫째, 반국가 세력을 박멸해서 한국을 자유화 기지로 하고 두 번째, 북한 주민을 통일의 우군 세력으로 일깨워서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 통일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이것의 원 저작권은 사실은 북한에 있죠. 거의 문법이 똑같네. 같죠? 똑같잖아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 방안이 아니라 북한 자유화 혁명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왜 반응을 안 해요? 아직도 반응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굳이 반응을 안 내는 이유가 뭘까? 저도 그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런 식의 어떤 그 흡수 통일 체제 정복 또는 체제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국제사회에 아무도 지지하는 국가가 없고 이게 미국, 일본이 이게 당장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단 말이죠. 주변 4대 강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방관 내지 한번 방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서 북한이 오히려 현실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북한이 현실주의 이론에 기대서 최근에는 사고를 해서 우호적 주변 환경을 만든다. 그게 러시아하고 밀착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활로가 열리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웃기면 말하기도 그렇지 뭐. 예. 우리 대외 정책을 그러면은 조금 더 지금 총론 그리고 북한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대일 관계부터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나라별로? 특히 현안이 일본하고 관계가 많죠. 되게 심각한 현안이 돼 있어요. 지금 네. 아니 뭐 찌라시 얘기인데 독도가 섬이 2개잖아요. 네. 동도하고 서도하고. 그래서 뭐 이제 아주 11월 달쯤에 밝혀진다고 그러는데 네. 무슨 뭐 독도를 동도 서도로 나눠가지고 뭐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찌라시도 돌고 흉흉합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국토를 참전한 게 돼가지고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예. 그럼 이거 뭐 소추 헌법에 사유입니다. 까친데. 네. 그 국토를 참전하는 거는 임기 중의 범죄라도 기소가 되는 범죄거든요. 그게.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그냥 독도 그러면 우리는 뭐 한 번씩 관광을 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주변이 잠수함이 각국 잠수함들이 굉장히 다단이죠. 많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군사적으로 그곳을 어떻게 점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점점 중요해져가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부터 그랬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더한데 이것도 역시 현실주의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하는 게 단순히 국내 정치 때문일까? 무언가 현실주의 이론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일본 교과서에서 그 독도를 표기하는 방식에 굉장히 큰 변화가 보입니다. 일본의 시각은 독도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다는 논의부터 전개합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작년부터 처음 나왔어요. 이 지도를 보면 그 안에 독도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독도에 대한 영토적 시비보다도 막상 움직임을 보면은 동해 일원에 어떤 해양 세력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흔적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 이제 러시아가 이쪽으로 남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져요. 예.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어족 자원이 또 최근에 동해에서 풍부해졌고, 그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고, 중국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고, 대륙 세력이 남하하는 장소가 동해라가 봤을 때 해양 세력권, 이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1905년에 일본이 눈을 떴던 겁니다. 그 해에 독도를 복속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정학으로 보는 거고, 그런 현실주의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동해에서 행동의 자유, 여기서 이제 일본의 해상 자위대나 이 공중 세력이 행동의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고 억제력을 갖추는 게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고 실제 목표가 그렇게 돼 있다. 거기에 독도가 필요하다. 자기들은. 독도는 그 중요 지점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저기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독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겹치는 거를 중간 수역이라 그래요. 거기에 한 가운데 독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해상 주도권, 또 여기서의 어떤 세력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토 갈등은 단순한 영토 갈등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이론에 기초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일본이 독도를 전쟁 안 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만은 이 영토 문제는 그렇게 파국으로 갈 거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단 그 독도에 있어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부고, 아, 일본은 독도를 원하죠. 예. 그래서 훈련 안 하고, 그 다음에 독도 조형물 치우고, 독도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가 시끄럽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해역에서 네. 일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면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광개토함하고 일본 총계기가 예. 또 대치한 거? 예. 예. 그게 예. 울릉분지입니다, 그게. 아주 민감한 예, 수역이에요. 울릉분지. 예.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충돌이 있었어요. 한일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일본으로서는 여기서 세력권을 구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걸림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해명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자극적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앞으로 북한의 사태가 있을 때 동해가 한미일 연합 세력의 주무대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영토 문제로 엉겨붙지 않게만 만들어 놔도 성공이다. 예.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일본이 워낙 한국에 비해 압도적 해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네 세력권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그러면 의도가. 우리 정부가 얻는 거는 일본에게 독도를 어쨌거나 이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내어줌으로 해서 북한하고 우리가 싸울 때 일본이 우군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도 또 김태호 1차장 논문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일본의 그 군사력이 대북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일본 없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 9개가 일본에 있거든요. 거기가 한반도로 모든 미군 전력이 발진하는 전진기지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위기가 있을 때 일본은 기지국가, 병창국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전쟁 위기가 높아질수록 점점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커진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오히려 동해나 이런 어떤 그 한반도 인근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준다. 그게 왜 나쁜 일이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깊은 거예요. 신문 원리가 네. 있는지는 몰랐네. 예, 아, 김태호 씨를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 예. 아니 근데 논문에 그게 다 나와요. 일본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혼자 일본이 이제 앞으로 도와줄 거고 뭐 우리는 뭐 통일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일본은 얼른 해주죠. 불감청 고소원이지. 예. 왜냐하면 다시 한반도로 진출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데 이러다 유사시에 자위대가 우리 쪽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는데 이 정부의 엘리트들은 거꾸로 된 생각을 그래, 한다는 그러면 거예요. 얼마나 끌어들여야 된다. 우리가 불렀는데도 그런 안 생각이에요? 오면 어떡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신세계네요. 신세계네요. 야, 진짜 정말, 이 정말. 야 이거는 진짜 그 일종의 테마파크 같은 거다. 예.
이렇게 외교적, 정치 외교적, 예. 군사적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보면서 막 테마파크가 이렇게 들러와갖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일부 때보다 더 깊이 이해가 됐어. 소름 이게 돋네요. 이렇게 깊은 뜻인 줄 모르고 나는 예. 저 외놈이야 뭐야 예.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면서 뭐 그 정도 훌륭하십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예. 도대체 세계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야 아니 그런 거는 대선 공약이 없었잖아요. 아니 대선 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적어도 이 점에서 멀쩡했어요. 멀쩡했다니까. 멀쩡했던 건 아니고 뭐가 없었지 아무것도. 예. 백지 순수한 내가 순수한 상태에 있었던 거지. 예, 그게 거기 이제- 가서 누가 이렇게 그리는 거지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그리기가 쉽죠. 히틀러가 예. 그랬어요. 어. 극장에서 간판 화가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하우스 호퍼를 1919년에 만났는데 한순간에 매료돼 버리죠. 그 사이비치 정학자한테. 완전히 매료되지 않습니까?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내어준다든가 주권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민들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 본인이 대선 공약을 해서 선거 당선될 때 그 약속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죠. 이거는 이러면 공약 사기죠. 이런 우리가 몰랐던 정신 세계가 어느 날 정책화돼 버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조선일보 논법인데 이런 식이 다 좋다. 영토 조항 다 좋다. 국민 자존심 다 좋다. 그런데 일본하고 합쳐서 우리가 더 강해진 우리가 어떤 안보 이익에 비하면 사소하다. 그 기분 잠깐 나쁜 거야 어때? 야. 우리가 안전해지는데 예. 요거지. 이거죠. 이거예요. 그게 지금 조선일보가 이 난리통에 쓰는 핵심 논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미일이 군사적 연합의 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그렇게 엄청나다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이익이라는 게 현실적 가정이냐, 인과관계가 명확하냐, 검증했냐,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이익이 크다는데 그것을 책임 있게 설명해봐라.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동안에도 네. 우리가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데서 비합리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국회에 보고를 해야죠. 그걸 해야 되는. 각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이것만 설명 안 하는 게 안보 협력 아니잖아요. 문서가 뭔지를 이것만 설명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 어느 하나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죠. 특별히 이거를 설명 안 하는 걸 가지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예? 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늘려야 하는지 예. 더 설명한 적이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왜 갑자기 응급실에 오는 사람은 경증 환자는 90% 진료비를 본인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뭐든지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끼리 문제니까 우리끼리 정권을 교체하고 이러면 우리끼리 또 해결하면 돼요. 네. 근데 이 외교 분야는 생존의 국가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권을 잡든 예. 이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예. 그다음 우리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사결정이 그대로 통하지가 않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도 다 설명 안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설명 안 하는데 다른 거 설명 안 하는 건 양해한다 쳐. 우리끼리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외교 안보 분야는 네. 다른 행동 주체가 있는 관계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요건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게 미어샤이머가 얘기하는 국가의 본성은 생존을 추구하는 존재다. 예. 그게 바로 국가다. 근데 이거는 국가에 관한 문제, 존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요. 예. 국가는 정부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정치가 타협을 이루지만 이 외교안보 문제는 무정부 상태잖아요. 예.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게 또 미어샤임의 주장이 그렇죠.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나오더라도 그냥 물리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 정부, 이 대통령이 해버린 일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이 정당이든 저 정당이든 다 대한민국 정부예요. 너네 왜 저번에 이런 얘기해서 나랑 다 협약 맺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겁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제3자 변제를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을 겪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난번에 그거 우리 정부에서 잘못한 거야. 없던 일로 해. 이렇게 그 하기 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 국제사회에서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불량국가 되는 거잖아요. 불량국가하고 국제 신인도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후유증이 예. 국내 정치나 정책과 달리 이 외교 분야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그 회복하는데 많은 이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여기서 우리가 신뢰성 있는 이론으로 이 부분을 비판하려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고 독도 문제에서 굴종적이면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뭐냐? 네. 그다음에 왜 그 반대급부로 잃어버린 거는 계산서에서 빼놨느냐 이게요. 그 중국, 러시아 예. 이거 아닙니까? 무역이 아작났잖아요. 예, 지금. 아시아를 버렸잖아요. 아시아를. 그리고 인도양을 얻었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책임 있는 그 공방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교착 상태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정권의 선의에 우리 운명을 이런 식으로 맡기고 아니 탈북 단체 저 전단 뿌리는 탈북자 단체 거기가 나라의 안보를 들었다 놨다 해도 우리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본말이 전부된 비합리적 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죠 이게. 갑자기 우국 지정이 막 생기네. 그동안에 저는 굉장히 나태한 자세로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다닐 일이 아니네. 우리는 더 험한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다 또 나름대로 돌파해 왔고 생존해 왔습니다. 국가는 또 망하지 않아요. 다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면 되는 자, 거예요. 그러면요. 이 책에서 해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에 의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극복한 사례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몇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그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사례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네.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보여준 어떤 그 집단적인 토론의 그 힘. 예, 이거였는데 사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해법이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미 벌어진 거야. 네. 미국 모르게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들어왔어. 그러면 플로리다 일대에 전부 다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쿠바의 미사일이 미국의 목에 비수를 겨누고 있을 경우에 북미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 초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와. 계산이 됐습니다. 이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외교적 협상. 네. 그다음에 합참이 주장했던 거는 무력 대응이었죠. 그래가지고 쿠바의 그 상선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여차하면 반격 작전까지 하는 세 번째로 제기된 게 강압적 봉쇄 차단입니다. 이거는 충돌은 하지 않되 무력은 동원하되 충돌하지 않는다. 이라고 마지막이 이제 거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조합을 하죠. 그래서 전쟁은 빼고 무력 행사는 빼고 강압 봉쇄, 해안 봉쇄하고 두 번째 막후 거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비밀리에였는데 심의 과정을 긴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할 수 있는 만큼 짧은 기간에 최대한의 심의를 해서 예.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고 집행 가능한 안을 찾은 거죠. 그렇죠. 전화 실적의 안들. 통화는 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크루쇼프인가요 그때? 그때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안 됐고 마지막에 후르시 초포가 이제 전보도 또 너무 늦거든요. 그 시절의 통신 체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킨다는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를 해서 미국에 있는 소련 대사가 이걸 전달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열 몇 시간 걸려. 할 수 없어. 그래서 라디오 방송으로 때립니다. 바로 들으라고. 바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긴박했어요. 진짜 그리고 긴박했네. 그 13일의 위기 기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그 3차 대전이죠.
얼마든지 전쟁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엑시큐티브 그 커미티 이 안에서의 그 다양한 의견을 매일 종합해야 되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지도자가 존 F 케네디였고 같은 시간에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의 집단 지성이 막아서 가까스로 훗날 케네디 대통령이 그 위기 상황을 회고할 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30%에서 50% 사이였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도로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어떤 지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무가 지도자한테는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는 죽어도 안 돼. 이건 케네디가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막은 거는 그때 그 집행위원회가 말하자면 중지 모든 사람의 역량을 모은 거죠. 그렇습니다. 리더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리더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대통령이 탄핵 기간에 관저에 계셨어요. 네. 그때 저는 국방보좌관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이제 그때 모처럼- 행정관으로 일할 예, 때. 예. 예. 시간이 많으시니까 평소에 대통령이 학습하기 어려운 정말 중대한 문제가 뭘까? 우리끼리 토의가 벌어졌어요. 그 순간 한반도의 4개의 전쟁 계획을 브리핑하자. 그래가지고 쭉 듣고 나서 잘 들었다. 내가 이제 전체적인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겠다. 근데 내 임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저기 설명하던 장교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야. 대통령. 근데 요즘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냐? 전쟁 내일 날 수도 있거든. 확실히 해야 돼. 그거 될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그때 반국가 세력이 이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이거 대응하고 저거 대응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예. 그걸 다 듣고 나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쿠바 미사일 위기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적어도 그 점에서는 훌륭했다. 그 1년 전에 그 무능하던 대통령이 반성을 1년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해법을 들어보면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합리적인 지도자여서 그런 해법이 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일하게 만든 거죠.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작가님,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1시간이면 본인이 95%를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경로를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 한 5분 정도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대외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이 보기엔 불안하고 정보도 없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의 어떤 토탈 파워 또 정부 내에서의 지성이 있는가 여부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정부 내부 지성이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은 윤석열 정부에만 정부가 아니라 역대 모든 대통령이 쌓아 올린 정부입니다. 그런 만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오염시키긴 했어도 그 기능 자체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깥에 있지만 이런 것에 앞서가는 전문성을 보여주고 촉구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사회적으로 이야기될 때 그 자체도 압력이 되는 거니까 이건 윤 대통령의 우리가 운명을 다 맡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런 책 읽고 토론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비관적인 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비판을 한다든가 야당에서 뭐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이잖아요. 남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상의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물론 그거 지금 벌써 한 17, 18년 전에 제가 겪은 일이고 그때 과장하던 분들이 지금 차관이고 뭐 다 네. 그렇거든요. 그때 젊은 과장들이.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 되게 유능해요.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제 서로 상의해서 목표와 방향과 목표를 딱 정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로 다가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뭔지 검토하고 공무원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과 위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들을 구분하고 역할 분담하고 일정표 짜고 이렇게 해서 딱 스타트 총성 올리면 가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위에서 이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저는 이제 다른 부처는 모르고 복지부 공무원들 나와서 브리핑하고 뭐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면 차관 이런 분들이 그때 과장들이에요. 그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복지부 일을 할 때는 정말 똑똑한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완전 바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네.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렇죠. 예. 최대한 자기가 선 자리가 군대 용어로 하면 내가 선 것이 최전선이다. 우리의 국익과 생존과 국민민복을 담보하는 최전선이다 여기가. 그렇게 하고 전진은 못하더라도 뒤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 물론 밖에 야당의 역할이나 뭐 시민사회 역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되게 불안해요. 공직사회가 이게 정말 70년의 역사를 안고 우리의 공직사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이게 최고 꼭대기가 하나 바뀌고 그 밑에 B급, C급, D급, 패급들이 와서 장차관 자리를 차고 앉았다고 해가지고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거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겠으나 자기의 생업이고 자기의 사명이 그 분야의 행정인 이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뭘 좀 해줬으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줬으면 이런 바람이 좀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예,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그 악조건에서도 또 여전히 성실하고 네. 유능하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누군가는 있다고 있어야 봐요. 돼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네. 뿐이지. 지금 안 보여요. 예. 보이면 다 잘려나가니까. 그리고 또 뭐 검찰이 으르렁거리고 언제 네.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죠. 예. 다들 공직사회가 우리 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들 다 하시니까 네. 이제 나중에 분위기를 바꿔주면 그 숨겨졌던 또 역량이 창조성이 다 또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 책에도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했을 때 뭐 미중 전쟁을 개시할까봐 관료들이 움직여서 중국하고 뭐 이제 대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임성근 사건에서의 뭐 박정훈 대령이라든지 뭐 세관 공무원들 마약 밀수 사건에서 이번에 공수처에 고소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그런 선한 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투쟁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 극히 일부만 밖으로 도드라져서 우리가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어도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네. 버팅기는 공직자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네. 봅니다. 예.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네. 할 수 갑자기 너무 막 이렇게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드는데요. 네. 아유, 참. 하나라도 붙들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좀 더 많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예, 새삼 좀 오늘 느끼게 됐어요. 네. 아이고, 그럼 큰 성과입니다. 네, 지금까지 2부에 걸쳐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마지막 순서가 있죠. 별점과 한 줄평입니다. 예, 저는 한 3.5점인데요. 첫째, 재미가 없어요. 앞에 이론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대중서라고 보기에는 예, 약간 한데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요 책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읽으시려면은 네. 거대한 환상, 더 그레이트 일루션, 역시 미어샤이머가 저자인데 예. 그 책이 사례는 훨씬 풍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기를 권하고 단지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요 책을 통해서 뭔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정권부를 바라보는데 좀 참고사항이 되신다면은 한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독을 권한다. 그런 점에서 3.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4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어. 그래서 외교 정책을 그냥 이렇게 막 뭐 세계사 배우듯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처럼 이 국가 저 국가 놓고서 볼 수 있게 해준 관점을 저한테 처음 준 책이라서 저는 상당히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높게 줄 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3개 반인데요. 네. 근데 이 책에 보면 그 옛날에 소련이 체코를 1968년이죠. 프라하의 봄이라고 네. 그 체코를 침공해서 집 일종의 밟았죠. 제국주의적인 네. 그런 침략 전쟁을 했어요. 근데 왜 체코를 침공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때는 사회주의 국가고 지금은 그냥 러시아 공화국인데 체제는 다르지만 국가가 최우선의 목표로 생존을 추구하면서 그 국가가 특정한 어떤 이론에 기대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무력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체코 침공 과정에서 이렇게 동원했던 논리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정치 분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좋아요. 이 책에 없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별점을 3개 반밖에 안 주는 건 우리 모두 공통적인 건데 10페이지 정도면 충분할 이론을 한 100페이지쯤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어려워요. 약간 뭐 그것은 다시 그- 말하자면 예, 이것은 저것은.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근데 이제 책 내용의 3분의 2는 사례거든요. 네. 그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 현대사 같은 거 책도 쓰고 읽기도 많이 읽었는데 다 알고 있던 역사적 사건들인데 그걸 이렇게 모아서 이 관점에서 재조합을 하니까 이 사건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떠나갖고 이거 막 건너가고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책이에요. 예, 재밌고 수술 또 읽혀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글의 완성도를 보면 이거는 별점 3개 밑으로 줘야 돼요. 중앙부원도 많고 그래도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3개 반. 그렇죠. 근데 재미를 읽을 책은 아니고 정말 국제 정치, 예. 그다음에 국제 정치의 맥락 속에 있는 개별 국가들의 어떤 의사 결정, 특히 전쟁, 무력 충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역시 현실주의 노선이 이론이 도움이 돼요. 설명력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미어샤이머가 쓴 이스라엘 로비. 이거는 정말 미어샤이머가 이스라엘 입국 금지당할 정도로 비판적으로.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얘기. 그리고 로비로 이렇게 생존하는 내막을 다 써요. 이 책이 이 책- 굉장히 베스트셀러라서 24개의 나라에도 번역됐다고 그렇습니다. 써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한나 아렌트 이후로 최고로 이스라엘에 공격받은 책이고 두 번째는 아주 짧은 빰플렛 수준밖에 안 되는데 리더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거는 제목이 끝내줘요. 이건 정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거짓말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 아주 흥미로운 논제를 다루는데 독재 국가에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런데 굉장히 그 사례가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학문적인 역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론 세계도 한번 맛보시고 다른 책들도 한번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으면은 좋은 경험이 되실 그럼요. 거다. 국제 정치 분야에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